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각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상승했지만 다소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일기예보에서 지금 6개월째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가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홍수가 났는데 일기예보에서 홍수가 난다고 계속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오후에 상승폭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11월로 바뀌었는데도 투자 심리는 살아나고 있지 않는 걸까요? 월말에서 월초로 바뀌었다 해가지고 투자 심리가 갑자기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뭐 특별히 오늘 뭐 거래량이 4억 7천만 주 정도로 더 많이 줄었는데, 그렇게 거래가 줄면서 이렇게 그 횡보를 하는 이유는 오늘 밤에 연준이 회의를 하죠. 네, 테이퍼링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될 건데, 지금 현재 예상은 150억 달러씩 매달 줄여나가는 그런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봐야 되니까 뭐 일단 좀 행보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외국인은 선물을 장중에 11,500계약 정도, 그러니까 1조 1,0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이 정도 규모는 어느 정도냐면 월말에 10월 말에 주가를 끌어내릴 때 매도했던 선물을 다 되돌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 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선물을 과다하게 다 되돌릴 이유가 있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오르지는 못했다. 주식을 매수를 하지는 않았고, 주식은 매도를 했는데, 대신에 선물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다 매수가 잡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준 거는 연준 회의 때문이지 않을까 싶고, 지난주 금요일 날 경제 지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9월 달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 다 줄었어요. 네. 그래서 안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0월 달에 일본의 그 소비자 신뢰 지수는 회복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유럽에서 그 3분기 성장률이 각 나라별로 나왔는데,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나왔는데, 나머지 3개 나라는 조금 그 전망치보다 떨어지는 수치가 나왔는데, 프랑스만 올랐어요. 프랑스만. 네. 일단 전체 유럽의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소폭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유로존의 10월 물가는 4.1%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영국의 모기지 승인 건수가 72만 6천 건이었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95억 파운드인데, 이게 2배나 급증한 거예요. 2배나. 폭증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고 다른 선진국들도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이 주택담보대출 이게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의 9월 개인 소득이 마이너스 1%가 났어요. 지난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1%가 줄었어요. 지난달은 그 전달에 비해서 0.2%가 늘었는데, 이번 달은 마이너스 1%가 줄었어요. 근데 소비는 전망을 0.5%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0.6%가 늘어났어요. 소득은 줄었는데 소비는 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좀 특이하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네. 그리고 9월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이게 이제 3.6%. 이전치가 또 3.6%였고, 이번에 전망은 3.7이었는데 3.6이 나왔다.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3분기 근데 고용 비용이, 전 분기 대비해서 2분기 대비해서 1.5%나 늘었다고 그랬습니다. 임금이 늘었기 때문에 고용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예. 기업들한테는 실적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죠, 이게. 근데 지금 미국의 기업들 실적 발표는 84%인가요? 그 정도가 지금 실적이 상승해서 나오고 있다. 전망치보다 상승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10월 달 시카고 제조업 지표, 이게 68.4가 났어요. 이게 전망이 63.5였는데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게 나왔고,
10월달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게 72.7, 전망이 72.4였는데 요것도 높게 나왔다. 10월달 거. 네. 그리고 주말에 G20 그 정상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디지털세 관련해 가지고 추인이 있었고 이게 이제 기업들 매출이 200억 유로 이상인 기업들,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기업들이 그 세금 징수권 그거를 거기서 발생하는 나라에다가 주는 거 요거 지금 결정이 된 거고 그리고 2023년부터 연결 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그런 기업들을 15% 글로벌 최저 한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그거 다투는 거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합의됐다. 일정량의 철강 알루미늄은 무관세로 들어가고 그 이상 되는 부분에서만 관세를 유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지금 그 부유세 부자들한테 세금을 부과하겠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게 미실현 이익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를 얘기를 한 거여가지고 거의 뭐 없어지는 논란의 여지가 커가지고 없애버리는 뭐 그런 없었던 얘기로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이 정도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이번 주말까지 나왔던 뉴스고 그리고 중국의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표가 10월달 겁니다. 10월달 거 49.2가 나왔어요. 이게 이전치가 49.6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10월 달에는 이게 49.7이라고 조금이라도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49.2가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시장은 중국 시장이 열리면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시 45분에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전치가 50이었는데 50.2로 높아졌어요. 지난번에도 그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거는 안 좋았는데 차이신 거는 좋았거든요. 이번에도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10시 반에 중국이 열리자마자 툭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왔어요. 네. 그때 외국인 선물 매수는 6천 계약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8천 계약까지 계속 증가를 하다가 조금 멈추는 듯 하다가 만 계약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떨어진 거는 회복은 했는데 계속 제자리에 있었다. 네. 오늘 우리나라 그 마르킷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10월 달 건데 52.4에서 50.2로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 거죠. 네. 우리나라는 10월 지표가 안 좋다. 네.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는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저는 그 시장은 많은 정보를 반영을 한다. 거의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웬만한 거는 시장에서 다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유럽 시장을 보면 유럽 시장은 4월 아니면 6월부터 횡보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 시장을 보면 프랑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프랑스의 지표를 보면 프랑스는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4일째 빠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4일째 빠지고 있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2주째 빠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 3일간의 하락이 제법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고점 대비해서 지금 2주 정도 지났는데 한 5% 정도가 빠졌어요. 예. 브라질 같은 경우는 4월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빠지고 있죠. 최근에 하락이 급락하고 있잖아요. 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올리니까 더 급락하는 안 좋다는 얘기죠. 이게 물가 때문에 이머징 시장이 하락하고 있어요. 이제 이머징 시장이. 네.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거의 뭐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이 빠졌고 많이 빠진 이유는 우리나라 개인들의 반대 매매 물량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충격이 더 컸다라고 생각되고 거기서 회복하는데 조금 부진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외국인들이 월말에 팔았던 거 주식은 사지 않았는데 오늘도 보면 주식 매도가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어떤 특정 업종에 과다하게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 업종에 걸쳐서 매도가 나왔다. 오늘 유통이 900억이 나왔어요. 전기전자보다 더 많이 팔았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늘 선물을 많이 샀잖아요. 네. 외국인의 주식 매도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오늘 밤에 연준 회의가 중요할 것 같다.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들어서 폭락에 대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시기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인가요? 제가 상담하면서 한 4번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폭락한다고. 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폭락이 온다고. 그래서 오늘 찾아봤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나. 못 찾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객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거를 얘기하신 분한테 물어봤는데, 10월 달에만 3번의 그분의 인터뷰가 3번에 걸쳐서 나왔어요. 10월 12일에 나왔고, 22일에 나왔고, 그리고 10월 30일날 또 나왔어요. 네. 똑같은 인터뷰인 것 같은데, 여기 30일날 나온 거는 강도가 더 세요. 네. 그분의 논 거는 지금 자산 가격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고, 그리고 지금 부채로 인한 상승인데, 이게 이제 극한에 달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급락할 거다. 그리고 버핏 지수, GDP 대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버핏 지수가 너무너무 높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폭락할 것이다. 결론은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폭락할 거다. 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늘 나왔던 얘기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풀려가지고 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분이 경제학자이신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경제학상으로, 예. 이게 경험이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연준이 2번에 걸쳐서 1.5% 금리를 제로로 만들어 버렸을 때, 그때 그분의 해석을 한번 저는 보고 싶은데, 예.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것이다라고 그분도 예상을 했었는지. 근데 이분의 별명이 닥터 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급락을 3번이나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하락할 것이다. 근데 그분은 미국 쪽에서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부동산 가격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융위기처럼 미국의 부동산에서 거품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번 하락은 분명히 하락할 거예요. 근데 이번 하락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의 하락이 아닙니다. 이거는 더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가가지고 하락이 나올 건데, 그 하락은 저는 중국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른 분들도 미국에서 나온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중국에서 나온다고 하신 분도 계신데, 일단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중앙은행이 아주 지능적으로 조금씩 줄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부채도 조금씩 아주 좋은 시나리오는 그런 건데, 이게 만일에 예정대로 안 가고 갑자기 급격하게 줄이거나 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줘가지고 자산의 가치가 갑자기 푹 떨어지면 그때 부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산의 가격이 급락했을 때 부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은 연준이 거의 전체 전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 할 것이다. 예.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자산을 줄인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2018년부터 시작해서 줄였거든요. 그걸 3조 4천억 달러까지 줄였었어요. 한 8천억 달러를 줄이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시장만 빠졌어요. 미국 시장 올랐거든요. 네. 충격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급락하니까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지금 현재 물가가 오르는데 현금 비중 늘렸다가 이거 만일에 못 따라잡으면 이 자산의 하락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게 가질 수 있고,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거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당장, 폭락이 온다.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투자 심리가 안 좋게 변하고 있는 이유는, 연말이고, 연말에는 늘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내년에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요인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해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이번에 연준 회의 끝나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렇게 큰 충격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만일에 미국의 부채 한도가 잘 해결되고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고, 지금 겨울 동안에 중국의 전력난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내년 1분기가 지나면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시기가 지나갈 때쯤 되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질문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저는 올해 우상향이라고, 큰 흐름은 우상향이라고 얘기를 했고, 중간중간에 요동치는 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걸 언급해 주신 분이 계신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락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컸어요. 큰 이유는 반대 매매가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회복이 좀 지지부진해지는 거죠. 투자 심리가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너무 부진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회복하는데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HMM 물어보셨는데, HMM 같은 경우는 이미 물류난 때문에 임시 선박을 계속 투입을 하고 실적이 뭐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그때가 이미 고점이었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공급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정상들이 또 만나서 회의를 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물류난이나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물류난의 수혜주잖아요, HMM은. 그러면 실적이, 옛날 실적은 다시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따져본다 그러면 하락하는데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반등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옆으로 행보를 하는 시간 좀 길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MM은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외국인들의 매도 업종을 보면 오락 업종,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에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근데 오늘도 게임은 올랐어요. 게임은 올랐는데 이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이걸 두 개를 다 갖고 있는데 부진한 이유는 공급난, 이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급난 때문인 거죠. 그리고 중국의 전력난,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줘서 제조업 전체에 지금 지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는 겁니다. 지금 지수가 빠지는 걸 나중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어요. 빠지는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시장이,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등락이 좀 시원시원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만 타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데, 그만큼 또 위험이 또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저는 오늘 그 연준 회의가 지나고 나면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불안한 뉴스들이 많고, 그리고 시장에 올라가지 않고 거래량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 불안감이 자꾸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직 그게 보이지 않는다. 그게 좀 아쉬운 점이지만 곧 그게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올라갈 모멘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 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